은두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불행을 건너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삶의 역할을 바꿔주는 신비한 터널이나 나를 충전하고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이때 느끼는 혼자라는 감정은 내가 점점 고립되어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좀 더 깊은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더 좋은 고독에 다가가게 한다. 좋은 고독은 내 삶의 면역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기울 작가의 은둔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3월 초에 출간된 책인데요.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신기울 작가님은 유튜브 채널 신기울의 마음찻집을 운영하는 마음치유 상담가입니다. 저도 작가님 채널을 오래전부터 구독 중인데요. 평소 차분한 어조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안에 세상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남다른 해안을 담고 있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때가 많더라고요. 이 책은 혼자 웅크리는 시간의 힘, 일상을 숨쉬듯 가볍게 만드는 기술, 마음의 주인이 되는 생각의 기술, 나쁜 감정을 내보내는 마음의 출구, 이렇게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책은 2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혼자 웅크리는 응축된 시간의 힘과 의미,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자신만의 섬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방법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거리두기 시대에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더욱 공감을 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소설가 김훈은 자신의 서재를 막장이란 말로 표현했다. 막장은 광부가 파내려간 갱도의 맨 끝을 말한다. 탄광의 가장 깊은 곳이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는 언제나 3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와 숨쉬기 힘든 공기, 안심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위태로운 곳에서 광부가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다.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멈추기를 결정했다면 곡괭이를 내려놓고 내가 파놓은 길을 따라 지상으로 되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다시 곡괭이를 들고 단단한 벽을 파내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얼마를 더 파내고 어떤 방향으로 팔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막장에는 더는 갈 곳이 없다라는 숨막히는 절망과 이제 그만 멈춘다라는 포기, 그리고 갱도를 개척한다라는 희망이 공존한다. 김훈이 자신의 서재를 막장이라 말한 것도 그곳이 절망과 포기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적 교차로였기 때문일 것이다. 탄광의 갱도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공동의 길이다. 하지만 탄광을 삶에 비유하면 삶이라는 갱도는 오직 나 혼자만이 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 된다. 그 외로운 길에서 내가 될 수 있는 곡괭이는 지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재는 다양한 곡괭이가 모여있는 창고이기도 하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는다는 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막장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김훈에게 서재가 결연함이 감도는 막장이라면 나에게 서재는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는 장막이다. 장막은 노천에서 비바람을 막기 위해 둘러치는 막을 말한다. 나는 서재에 있을 때면 언제나 삶의 거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린 시절 나를 지켜주던 장막은 만화방과 서점이었다. 아직 내 집, 내 방이라는 나만의 공간이 없던 시절,
사방이 책들로 가득했던 그곳 덕분에 나는 비바람에 젖지 않고 무사히 유년 시절을 지낼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잦은 이사와 함께 학년이 바뀔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을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반복되는 도피성에 가까운 이사였기에 가까운 옆 동네가 아니라 서울과 부산, 광주, 창원으로 이어지는 낯선 곳으로의 전학이었다. 천성이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던 나는 새로운 학교에 갈 때마다 또래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노력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와 한 달 동안 무단 결석을 하게 되었다. 가슴 아픈 점은 그 당시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는지 한 달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 나의 부재를 몰랐다는 것이다. 학교를 피해 도망친 곳은 구불구불 이어진 동네의 길이나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계단이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낯선 골목길을 여행하듯 배회하거나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무였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밥을 차려 먹고 저녁 늦게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에 가는 것보다 골목길을 걸으며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먹을 걸 던져주고 동네 풍경을 감상하는 게 더 속 편하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 이런 식의 일탈이 자주 반복됐다면 내 삶은 지금쯤 파국으로 끝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 고독한 일탈을 끝낼 수 있는 전환점을 늦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 전환점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와준 선생님과의 따뜻한 만남이나 친구의 운명적인 등장이 아니었다. 다름 아닌 그 당시만 해도 유해 공간으로 여겨졌던 만화방과의 만남이었다. 무단 결석 중에 처음으로 경험한 만화방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가득한 장소였다. 그렇게 많은 책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코 속으로 훅 들어오던 오래된 종이 냄새나 사방을 둘러싼 알록달록한 만화책 표지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만화방과 만난 첫날부터 나는 재미있는 그림과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매일같이 만화방에 들러 만화책을 읽었다. 돈이 없는 날에는 책을 고르는 척 뒤적거리며 페이지를 훑어보았고 그것마저 여의치가 않으면 표지 그림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만화책 속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다정한 이야기들과 행복한 장면들이 넘치게 그려져 있었다. 만화방이 주는 즐거움은 책뿐만이 아니었다. 만화방은 분명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공동 공간이었지만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순간부터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그 시절 집과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의 안식을 만화방에서 느꼈던 것 같다. 만화방은 학교와 집 말고도 세상에는 다양한 안식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언제라도 만화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음이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 혼자여도 행복한 세상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곳은 학교가 주는 외로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장막, 바로 내 삶의 첫 번째 은둔의 공간이 되어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만화방이라는 은둔의 공간이 생기고 나서부터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되었고 그 뒤로는 결석하는 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나는 여전히 정서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곧장 뛰쳐갈 수 있는 즐거운 은둔처가 있다는 생각에 학교에서의 외로움은 작은 점으로 바뀌었다.
만화방이라는 확장된 세계의 크기만큼 학교는 작아 보였고 그곳에서 느끼는 적막한 감정의 크기도 작아져 갔다. 그 이후로도 전학은 계속되었지만 동네마다 있던 만화방 덕분에 제법 괜찮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만화방이 아닌 서점을 가게 되었고 만화책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럽게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작품으로 이어졌다. 그림이 없는 글만으로 된 책은 문장에 대한 자유로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줘서 좋았다. 남이 그려놓은 그림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상상을 통해 그를 형상화한다는 건 그것 자체로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했다. 잘 정돈된 서가에 꽂힌 수만 권의 책들, 그 앞에 서서 책장을 넘기며 내뿜는 사람들의 차분한 에너지와 고요한 소음 역시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아 전학할 일은 없지만 요즘에도 가끔 무언가에 적응하기 힘들 때면 서점에 간다. 그러면 서점은 여지없이 나의 안락한 장막이 되어준다. 그 장막 속에서 천천히 서가를 돌며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고 인적 드문 귀퉁이에 앉아 책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처럼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읽는 책은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하지만 휴식과 위안을 위해 읽는 책은 부담스럽지 않아 좋다. 시험을 치를 필요도 없고 실천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니 책을 잘 읽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들지도 않는다. 풍경을 감상하듯 아름답게 펼쳐진 언어를 즐기며 잔잔히 풍기는 문자 향만을 느끼면 된다.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책을 만나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음이 힘든 날 꺼내 책장을 넘겨본다. 글 속에 점점 빠져들수록 번잡한 세상과도 멀어져 간다. 가끔은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하는 것 같은 설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자연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자연을 고향으로 생각하듯 책과 함께 자란 나는 책을 만나면 그곳이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면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러요. 이유 없이 자꾸 몸이 아프고 얼굴이 점점 못생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핏 들으면 어딘가 큰 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실은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 문턱이 사회적 고민거리지만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도 개인에게 큰 고민거리다. 내가 마음치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회사에서의 적응과 이직에 대한 것이다. 요즘 직장인들이 10년 동안 이직하는 횟수가 평균 4회라는 취업 사이트의 통계만 봐도 그렇다. 단순히 계산하면 2.5년에 한 번씩은 회사를 옮기는 것이다. 좋은 이유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불행히도 회사 내 불편한 인간관계나 보장되지 않은 미래, 능력에 맞지 않은 처우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듯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 회사와 내가 맞지 않을 때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판단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를 끝까지 다니며 버텨야 할 때도 있다. 바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가 그렇다. 사람의 삶에도 계절의 순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기가 존재한다. 그 주기에 맞춰 봄처럼 시작해야 할 때가 있고 여름처럼 번성해야 할 때가 있으며 가을처럼 걷어들이고 겨울처럼 움츠려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 자신만의 계절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인생의 계절 중에서 겨울은 가장 혹독한 불행이 찾아오는 시기다. 차가운 겨울의 바람이 세상을 얼어붙게 하듯
이때가 되면 내 삶도 차갑게 얼어붙으며 생명력을 잃어간다.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회사를 나서면 나를 위한 따뜻한 위로나 유쾌한 여흥을 쉽게 즐길 수 있다면 그건 그냥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지인들과 다툼이 잦아지는 등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동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 속에서 마음도 갈피를 못 잡고 자주 길을 잃는다. 나도 모르게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풍운에 귀가 열리기도 한다.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를 피해 이직한 곳에서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간 곳에서 인정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이전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사람들은 계절에 순응하기보다 오히려 좋았을 때를 생각하며 움츠러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던 일이 어려워지면 성급히 다른 일을 찾아 오히려 평소보다 더 크게 일을 벌이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런 흐름이 보이는 사람과 상담할 때는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드린다.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며 은둔의 처세를 취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은둔의 처세란 내가 언제 멈추고 나아가야 할지 그 때를 아는 것이며 사람들과 얼마나 거리를 둬야 하는지 거리를 아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잠룡이라는 말은 은둔의 처세를 지박해서 표현한 말이다. 물속에 잠긴 용이라는 뜻의 잠룡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용이 되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자신을 감추고 힘을 키워야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제대로 비상하기도 전에 모함과 시기라는 예상하지 못한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잠룡의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면 결코 승천하는 용이 될 수 없다. 은둔의 처세는 내가 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은둔하는 소은,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며 위기를 인내하는 중은, 그리고 불행을 통해 삶의 성찰을 이루는 대운으로 크게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소운이라 함은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작은 은둔을 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위급한 환자가 긴급 수혈을 받으며 생명을 유지하듯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며 힘든 순간을 버티는 것이다. 그런 치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잘하고 좋아하던 것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가 먹는 걸 좋아한다면 집에서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플레이팅을 예쁘게 하며 음식을 즐긴다. 평소에 찾아놓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나만의 여정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행이 나의 가장 편한 휴식이었다면 짧게라도 차박이나 캠핑을 다녀오거나 도심의 호텔에서 하루를 휴양하는 호캉스를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매일같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충전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배치하는 것이다. 은둔이라고 해서 꼭 혼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과 함께라도 힘든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내가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찾으라는 것이 진탕 술을 마시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침대에서 뒹굴며 온종일 휴대전화를 보거나 드라마와 영화에 빠지는 것은 잠시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만한 휴식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런 휴식은 고단한 현실을 피해 침대 속에 나를 방치하는 심각한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힘들게 일한 뒤에 하루 정도의 고립은 괜찮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자발적 고립은 마약처럼 묘한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한두 번의 달콤한 고립 경험이 단 몇 번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몸이 늘어지는 무기력한 순간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으로 인식되는 순간, 내 몸과 마음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고립의 안락함을 끊임없이 원하게 된다. 그렇게 반복된 고립은 결국 나를 위축시키고 주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더한 고립으로 나를 내몰아간다. 은둔과 고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은둔과 고립의 확실한 차이는 다음날 느끼는 불안함에 있다. 은둔을 하고 난 다음 회사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다시 해볼 만하다는 긍정적인 의욕이 생긴다. 머리는 명료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지며 몸은 가벼워진다. 충분한 충전을 통해 몸과 마음의 탄력성이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어제의 휴식이 나를 고립시킨 것이었다면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괴롭고 불안해진다.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어두워지며 몸은 물에 젖은 듯 찌뿌둥하다. 고립이 마음의 면역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언제나 무기력한 고립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휴식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휴식은 나를 위한 은둔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은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한 생업 중의 은둔을 말한다. 현실을 위한 생업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미래를 맞이할 능력을 키워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의 꿈을 위해 켜켜이 쌓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미 중운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운을 떠올리면 고가의 명품 브랜드 샤넬의 창업자로 알려진 가브리엘 샤넬이 떠오른다. 샤넬은 혹독한 인생의 겨울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녀가 12살 때 어머니는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무능한 아버지는 그녀를 프랑스 중부에 있는 오바진 수녀원에 맡기고 떠나버렸다.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 그녀는 의상실에서 재봉일을 도우며 저녁에는 술집에서 노래를 불러 생계를 유지했다.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소녀원에서 배운 재봉을 하며 디자인을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시간을 내어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재봉틀에 앉아 모자로 옷으로 만들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본 첫사랑 아서카펠의 도움으로 샤넬 모드라는 모자 상점을 내며 디자인계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길고 길었던 그녀의 겨울은 끝이 나고 찬란한 봄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만약 수녀원의 엄격한 규율을 건디지 못하고 그곳을 뛰쳐나왔다면,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았다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재봉도 아서 카펠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의 샤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재봉과 디자인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에 그녀는 다른 인생을 열어줄 기회를 만날 수 있었다. 차가운 겨울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샤넬의 바느질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생업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끝까지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나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시간은 간절한 기도로 새벽을 열며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완독하는 배움이 될 수도 있고, 주말이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고단한 성장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봄이 오면 꽃 피울 수 있는 씨앗을 가슴에 꼭 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가 겪은 삶의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바뀌는 마법 같은 필연의 봄이 분명 나를 찾아올 것이다. 마지막 방법인 대은은 겨울의 추위를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내가 바라는 원대한 뜻을 이루는 깊은 은둔의 삶을 말한다. 불가에서는 이를 입전수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입전수수란 가게에 들어와 손을 내민다는 뜻이다. 자세히 풀이하자면 가게로 상징되는 속세에 들어와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며 어울린다는 의미다. 언뜻 경건해야 할 불자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입전수수의 마음에는 수행자가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갈 때 진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활인의 뜻이 담겨 있다. 대신 수행자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이면서도 자신의 맑은 마음, 이루고자 하는 뜻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대은의 경제에 있었던 사람을 떠올리면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태석 신부가 생각난다. 사제이면서 의사였던 그는 남수단의 오지마을에서 청춘을 바쳐 신앙과 교육과 의술을 펼쳤다.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교육을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소명으로 여겼다. 그곳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태석만이 할 수 있는 이태석의 삶을 살았다. 그가 가진 이력을 가지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힘들면 얼마든지 그만둬도 되었고 자신의 봉사 이력을 출세를 위한 교두보로 이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런 삶 대신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스스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했던 베푸는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낸 것이다. 그래서 대은의 삶은 희생과 헌신의 삶이기도 하다.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삶의 안락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은둔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만들어내는 대은의 삶은 불행을 건너 안락한 삶의 양지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신 불행을 껴안으며 더 높은 삶의 성찰에 이르게 하는 가장 숭고한 삶을 살게 한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면 시야가 좁아져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다. 오직 나만을 보게 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나에게 집중할수록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것 같고 가장 아프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주위로 시선을 돌려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곳에는 나처럼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한 절망 속에 흐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선행의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나의 고통을 조금 더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깊은 마음은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준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소운의 여유를 즐기고 중운의 노력 속에 희망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은의 성찰을 실천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럴 수 있을 때 불행의 파고로 출렁이는 인생의 겨울을 무사히 건너게 될 것이다.